K6 이런 거를 이제 기관총 같은 걸 달고 장갑차 위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긴 다음에 요걸 버튼을 누르면 발사되는 모티브에서 그러면 지금 제일 주력으로 하시는 좀 그런 총 화기는 어떤 게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이제 K13 이제 최근에 저희가 특수 작전용 이제 기관단총으로 선보인 그 화기고요. 그 아무래도 특수 임무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 이제 소음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착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위쪽에 상단부 피카티니 레일이랑 이런 게 다 붙어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그 K13A1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수출품으로도 다시 한번 선보인 바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진기가 붙어 있고 이제 그 수출품에는 따로 이제 소음기가 붙어 나가지 않는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별도로 그 나사산이 따로 없고 그냥 단순 소염기만 이제 장착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된 화기라고 보면 돼요. 네, 그 K1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납품 이력이 있고요. 이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납품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K2나 K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친숙한데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는 아직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약간 체감이 좀 되진 않아요. K1이랑 K2 쪽도 이번에 K1A C1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개머리판 부분에 이제 피카티니 레일을 달아서 개머리판이 상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K2 C1은 군 내에서 이제 다 보급화가 되어 있는 총기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게 총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좀 가시성이 좀 높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K2 쪽은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좀 밀고자 하는 상품이 아무래도 K13 이쪽이 되겠고요. 이제 해외 쪽은 여기 이제 대물 저격총 이런 쪽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제품들도 이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은 좀 특수부대 같은데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대물 저격통은 아무래도 그 이제 사거리 자체가 굉장히 넓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그 특수 임무라든지 군대 지원 화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야간 투시경인가요? 네, 이제 그 띠온 센서스라는 저희와 이제 합작을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 조준경 그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해보자고 이제 그 MOU를 이제 체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화기 아니면 개인 그런 군용 물품 이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시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이제 주력으로 미는 상품들은 다 소화기 쪽. 그리고 이제 국내랑 아무래도 해외 쪽에 이제 관심사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해외 쪽은 아무래도 기관총 그리고 저격총 이쪽이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이제 미래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AI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 높으신 것 같은데 모티브만의 뭔가 그런 그 활용되는 무기체가 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그 드론과 이제 그 소총류를 이제 합해서 드론이 이제 사격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오퍼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드론이 사격을 하게끔 그런 이제 그 컨셉도 있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좀 없습니다. 여기 변속기는 좀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변속기는 우리 육군 K2 흑표 전체에 들어가는 1500마력급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D 인프코라에서 만든 1500마력 엔진과 결합을 해서 이제 1500마력의 파워팩으로 구성된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K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부품들 되게 많다 보니까 국산화율이 떨어졌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국산화해서 대체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랭크 변속기를 이제 수입해서 썼는데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해가지고 거의 한 96% 가까이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K2 전차 4차 양산 사업에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고 이 전에 먼저 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에 저희가 이제 그 해당 변속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화하신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이 변속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1500마력급 변속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하고 수출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에도 이제 1500마력급의 이제 파워팩을 만드는데 그 1500마력 파워팩은 가스터빈 엔진과 결합이 된 형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에 들어가는
1500마력급 파워팩. 이제 그건 명실상부한 이제 1500 파워팩이고 거의 이제 그 변속기가 이제 세계의 1500마력 파워팩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1500마력급 변속기를 개발을 해서 인프라코와 엔진하고 같이 이제 여섯 번째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1500마력급 파워팩을 개발하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죠. 예. 그럼 뭐 유럽 위에 중동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있죠. 근데 저희 단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도 이제 아무래도 K2 흑표전차 수요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롯데에서 만들 때 우리 파워팩을 국산화된 파워팩을 넣어가지고 전차를 구성을 하면 그게 바로 수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레오파드사랑도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그 예. 경쟁사 대비 좀 저희 경쟁력은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가격적인 경쟁 면에서 저희가 월등하다고 보고요. 예, 전투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독일 정부가 이렇게 수출에 제한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국산화된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에는 전혀 그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뭐 저희 국산화 관련해서 이슈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쪽 방산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국산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메인터넌스입니다. 정비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뭐 예를 들어 탱크가 1000대가 있거나 뭐 자주포가 1000대가 있거나 근데 그거를 문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어떤 공급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게 유효한 숫자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K2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된 물량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그 이제 수리 부속들이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다 이제 묶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메인터넌스가 일어날 때 또 저희의 포션이 좀 더 중요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장비가 들어가면은 모든 군용 장비들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버홀 개념이 있습니다. 다 분해를 해서 각각의 부품에 이제 수명 연한을 놓고 이제 갈아낼 건 갈아내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오버홀이라고 하거든요. 창정비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번 장비가 들어가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그 이제 유효한 어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장비가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쓰고 나면은 10년 만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거의 10년, 20년, 30년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정비, 메인터넌스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폭이 큰 거죠. 이제 국내 방산에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S&T 그룹도 굉장히 방산 쪽에 많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신 것 같은데 좀 그룹 전체적으로 좀 방산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 갖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국내 내수 시장은 거의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뭐 전체전쟁의 상황이 왔고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K 방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속기 말고도 좀 차세대 주요 제품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 파워팩 이후에 지금 저쪽에 보시는 우리 120mm 그 박격포가 또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해병대와 같이 사업하고 있는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주력 무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그냥 소화기탄이랑 고폭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주력 무기는 좀 어떤 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주력 탄은 이제 소구경부터 중구경, 대구경에 이르는 탄이 주력 탄이고요. 구경으로 따지면 5.56mm부터 155mm까지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5.5mm 탄이 좀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5.56mm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탄이 좀 많이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해외 수출은 아무래도 이제 전차탄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경 위주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 기존의 소구경도 계속 많이 나가고 있었고 이번 이제 그 아덱스 참가하셨는데 좀 주요하게 홍보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홍보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을까요? 저희 주력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탄은 155mm 사거리 연장탄 이거랑 30mm 전방 분산탄 이렇게 두 가지를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상용화 이제 실전 배치가 된 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155mm는 실전 배치가 됐고요. 30mm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저희 풍산만의 좀 경쟁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포인트가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원소재에 답이 있고요. 저희는 탄약에 사용되는 원소재인 구리와 구리 합금 소재를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 탄약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탄약의 주요 핵심 공정들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탄약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품질, 납기, 가격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탄약 회사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탄약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주요 요인이 어떤 점이 좀 있는지? 주요 요인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의 양상들이 사실 전면전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재래식 탄약을 계속해서 소모해 나가는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한 시장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풍산의 탄약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받쳐주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주력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이 있나요? 155mm 곡사포탄 그리고 120mm 전차 탄약이 현재 주력으로 폴란드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세계 시장에 저희 탄약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종류의 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해당 그 이제 무기 체계가 뭐 저희 국내 이런 방산업체들과 같이 이제 조인이 돼서 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저희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출망을 좀 구축을 하신 건지? 대부분 이제 팀 형태로 이제 서로 프로젝트성으로 합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제외하고도 별도로 저희 풍산만의 단독 마켓시어로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풍산이 이제 차세대 개발으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탄 제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는 탄약 회사이기 때문에 탄약의 미래의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탄약의 사거리 연장, 그리고 정확도, 살상 위력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탄약이 사거리를 연장하고 고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155mm 육군용 포탄이나 해군의 한포탄, 127mm 같은 해군의 한포탄약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유럽 같은 국가들에서도 이제 자국 이제 생산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경쟁이 심해질 우려는 없을까요? 결국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가진 기초 체력, 역량, R&D 역량 같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로 대부분 재래식 탄약에 대한 생산을 멈추었다가 현재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저희 풍산을 포함한 다른 많은 방산 회사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고 훌륭한 R&D 역량을 발휘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심해질지언정 그러한 격차를 충분히 벌리기에 그러한 역량은 모두들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이제 탄약 쪽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이제 드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의외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쪽 드론으로 이제 확대를 하시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드론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아마 이제 대외적인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현재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도 공격형 드론은 현재 탄약 쪽으로 분류가 되는 기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약 업체로서 미래 먹거리로서 이제 탄약의 연장선에 있는 드론, 공격 드론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혹시 이 다목적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좀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다목적 드론도 기존 용도는 멀티콥터 형태의 다른 드론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체계에 융합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또 개인이 휴대하기에도 별도의 조립 절차나 아니면 전개나 이런 것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그냥 땅에 놓고 바로 날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운용하기에는 멀티콥터보다 저희 동쪽 반전 형태가 굉장히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군에서 실제 운용하실 때는 뭐 소대급에서 개인화기 개념으로 좀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편제가 낮은 쪽에서 진행이 될수록 대수가 많아지니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저도 정확히는 확인해봐야 되지만 뭐 중대나 대대급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좀 언제쯤 상용화 목표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상용화는 뭐 당장도 가능하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군에서 좀 요청 사항이 있어야 저희는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요 제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적외선 센서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냉각 적외선 센서가 있고요. 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 이름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이 모양처럼 이게 냉각기입니다. 냉각기가 여기 내부 온도를 영하 190도, 좀 높으면 한 140도까지 낮춰요. 영하 140도. 그래서 이 센서가 다른 노이즈, 잡음을 싹 없앤 깨끗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냉각은 그거의 정반대죠. 냉각기가 없고 대신에 잡음이 조금 있겠죠. 그럼 이 냉각형 적외선 센서와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장단점이 서로 정반대예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센서 사이즈예요. 근데 비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딱 저런 사이즈거든요. 아, 예. 사이즈가 되게 여기 좀 더 보시면. 크다는 말씀이. 성능이 얘가 좋고 크기가 크고 성능은 조금 딸리지만 좀 작고 그러면 이제 용도가 나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고성능의 멀리 볼 수 있는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장비나 가벼워야 되고 좀 저렴한 솔루션에 많이 사용되고요. 같은 방산 체계에서라도 뭔가 사용 목적에 용도가 따라서, 다르죠. 네, 용도가 네.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당연히 가격도 다르고요. 얘는 영하 190도로 낮춘다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비싸요. 얘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물론 비싸요. 둘 다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대단히 고가의 센서지만 얘가 훨씬 가격도 비싸고 성능은 좋고, 또 하나 약간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이 냉각기가 한평생 쓸 수 없겠죠? 그러면 냉각기를 교체해 줘야 돼요. 이거는 단점이죠. 얘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한 10년 동안은 괜찮아요. 얘는 그런 거 교체 없이 쓸 수 있고, 얘는 교체해야 되지만 거의 성능이 한 100배 정도 좋습니다. 이거보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적외선 센서를 국산화해서 국내에는 거의 유일하게 방산체계 공급하고 있고요. 이게 국산화하기 전에는 외국에서는 부르는 게 가격이어서 그냥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오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뭐 저희가 이제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납품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외 업체랑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가격도 좀 낮추고 품질 경쟁력도 계속 올릴 수 있고. 저희가 최근 이제 방위산업 쪽에서 트렌드가 국산화율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적외선 탐색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국산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이런 적외선 센서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저희가 만든 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무기 쪽엔 그러면 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아니요, 둘 다 들어가는데요. 냉각형 센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냉각기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일회용 가스를 딱 넣었다가 가스가 팍 터지면서 냉각온도를 확 낮춰요. 어차피 유도무기는 타겟을 맞추기까지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니까. 그런 류의 냉각 대신에 이 냉각기가 냉장고처럼 돌아가서 목표 온도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런 타입의 냉각기는 몇 초 안에 목표 온도에 도달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자기 냉각 성능을 잃어나가죠. 대신에 유도무기가 타겟에 딱 맞추기 전까지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목적에 맞게 각각 특징이 있는 냉각기도 사용하고 센서도 사용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적외선 센서의 용도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도 이런 센서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좀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부스 많이 돌아보셨겠지만 드론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저쪽에 뭐 LIG나 보시면 엄청나게 큰 드론 있죠. 그런 거는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드론이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냉각식 센서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드론도 고성능의 센서 수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형 적외선 센서 중에서도 작고 가벼운 센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얘는 냉각형 적외선 센서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원래 이만해요. 아, 크기가 좀 더 이미 요거만 해도 차이가 심하게 나죠. 냉각형 적외선 센서의 성능을 요구하면서 좀 사이즈가 작은 제품을 원하시면 요런 타입의 센서가 필요하게 됐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영하 190도에서 영하 140도 사이라고 했잖아요. 영하 190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만 그 냉각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냉각기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점이 무엇이냐? 냉각기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혹은 냉각기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그 말 뜻은 센서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센서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드론도 똑같아요. 이번에 전시에 참가하셨는데 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나 차세대 주력 제품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죠. 네. 둘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결국 기술 발전 방향이 이게 센서 한 픽셀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15마이크론이 한 픽셀의 크기거든요. 해상도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4분의 1이죠. 면적이니까. 해상도도 4배로 늘린 거죠. 예. 1280, 1024로. 얘가 30만 하소급이면 얘가 130만 하소. 차세대 센서가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센서들을 카메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선명도 차이가 네, 요 두 개랑 요 두 개는 보기만 해도 다르죠? 네. 넵코스 주요 제품이나 좀 어떤 거 주력으로 좀 사업 영위하고 있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그 항법 전문 회사고요. 항법이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자동차에 들어간 내비게이션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법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항법 장치들이 이제 재밍 신호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재밍 신호를 극복할 수 있는 항재밍 기능까지 추가하는 이제 항재밍 솔루션 플러스 이제 항법 장치를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솔루션이라고 하면 뭔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뛰어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주력 제품을 좀 어떤 건지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이제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항법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K1 전차, 그다음에 K2 수출량 대부분 이제 그 기동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항법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쪽 제품들은 이제 항법 장치하고 연동하는 위성 신호 수신해야 되는 안테나들, 그리고 일반적인 안테나가 아니라 그 재밍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배열 안테나 기반의 이제 항재밍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테나랑 이 항법 장치를 결합하게 되면 주위에서 이제 그 재밍 신호가 들어와도 그거를 이제 걸러내고, 그러니까 온전한 이제 위성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항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제품들은 이제 좀 소형화한 제품, 그다음에 전차는 제품이 그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무게가 뭐 그 중량이 크게 나가도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그보다 작은 무기 체계들, 아니면 뭐 소형 차량에 들어가는 항법 장치, 그리고 이 제품은 그 항법 장치하고 그 무인기에 보면 앞에 이제 속도 측정할 수 있는 속도계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이제 통합 항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뉴스에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나로 누리호에 들어가는 항법 장치, 저희 회사에서 보면 제일 기술 집약이 되어 있는 항법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제품군은 이제 그 항재밍 기능을 일체형 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기술이 주요 기술로 보면 되는지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항법 기술하고 그다음에 항재밍 기술, 그걸 두 가지 결합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 상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저희 강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독보적인 뭔가의 기술력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제 항법 시스템은 뭐 대부분 경쟁사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저희랑 이제 거의 동등 수준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대형 제품부터 이제 소형 제품까지 다양한 이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업 실적이라든지 무기체계 적용 실적이 타 경쟁 그룹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높고, 항법 장치 외에 항재밍 기술은 전 세계에서 거의 동등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켓 리서치나 거기 쪽에 보면 저희 회사가 실제 저희가 의뢰한 게 아니라 리서치 쪽에서 전 세계 업체들 그 기술 분야를 비교해가지고 이 업체는 되게 우수한 업체다라고 해가지고 등재까지 돼 있는. 그러니까 항재밍 기술은 전 세계 업체랑 그냥 기술이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랑 이제 연동하는 이제 항법 기술까지 하면 이제 저희 회사가 아마 국내 경쟁 업체들보다는 좀 몇 발 앞서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에서도 항법이라든지 아니면 항재미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기술력 관련해서 좀 부각이 받는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면 될까요? 그 한국형 아이언돔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항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요격할 수 있는 탐지나 그런 것들도 다 복합적인 무기 체계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타겟 미스를 쏘더라도 재밍 신호가 들어오면 그게 정상적인 항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 항재밍 기술들을 포함해서 항법을 구성을 하게 되면 떨어뜨리고 싶어 해가지고 재밍 신호 쏘더라도 그걸 극복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재밍 신호가 되겠고 주요 기술이 이제 항법하고 항재밍인 거지 그 외에 이제 뭐 탐색기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링크 기술도 그 아이언돔 체계의 중요한 기술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상장에서 항법하고 항재밍 기술이 주요 기술이지만 거기에 확장 기술로 해가지고 이제 탐색기 기술이라든지 이제 전자전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기술까지 해서 이제 특례 상장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전시에 참가하셨는데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제품이나 아니면 홍보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나 무인기 쪽이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다른 시스템이랑 집약적으로 연동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항재밍 이제 IFCC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무인기나 이제 드론에 보면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조정 컴퓨터, 그러니까 FCC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항재밍이랑 항법이랑 그다음에 FCC까지 통합한 항재밍 IFCC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무인기나 드론에 이렇게 소형화 시켜가지고 적용할 수 있냐, 얼마나 작게 가볍게 그만큼 이제 단가를 줄일 수 있냐. 요즘 무기 체계 트렌드는 예전에는 방산 무기는 단가는 필요 없어, 성능만 좋으면 기술에 대한 신뢰성만 높으면 돼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방산 트렌드가 기술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얼마나 작고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싸냐, 이제 그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런 기술들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가 그러면 혹시 대형 체계 업체들이 있는데 좀 주요하게 좀 저희랑 협력을 좀 잘 하는 업체가 좀 있어요? 방산에서 큰 업체들이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그다음에 카이, 특정 업체에 치우쳐지지 않고 모든 체계 업체랑 협업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신 게 아까 이제 탐색기 같은 경우에도 유도무기 체계나 아니면 이제 탐지하는 쪽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좀 주요도 부각받고 있는데 정말단에는 네, 무조건 네. 탐색기를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 확대 전략이나 뭔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뭔가 전방 무기나 아니면 전방 적용 제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탐색기 쪽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없고 아까 뭐 그 아이언돔 말씀하셨던 저희 나라에 이제 아이언돔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LAMD라고 해서 이제 그게 체계 사업을 저희가 LIG랑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금 탐색기 체계 사업을 좀 수주해가지고 LIG 쪽이랑 협력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완성된 제품은 아직 없고 체계 개발까지 갔다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양산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 양산으로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이제 제품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회사 향후 뭐 전망에 대해 좀 유망한 저희가 원래는 이 방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방산 회사들이 물론 이제 LIG나 하나처럼 이제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규모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서 통상 한 300억 정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좀 천무 수출하고 이런 게 확대되다 보니까 뭐 한 400억, 500억 이제 좀 점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수출향 쪽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술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단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더 싸게 만들어서 미술시장에 진출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상장은 이제 90% 이상은 이제 왔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뭐 내년 후내년 지금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덱스 2025 오늘 하루 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힘들었던 만큼 국뽕이 차오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금 못 담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인터뷰 영상처럼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니까 다음 시즌에는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